헌재 졸속 재판 논란도 지금 사실 오늘 조선일보도 국회와 공수처의 헌재의 절차 무시가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헌재 재판 관련된 거는 물론 뒤에 이 헌재 재판 좀 예상도 해보겠지만 일단 졸속 재판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헌재는 이번에 정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거의 상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여요. 예. 더 이상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의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또 배웠고 이제 수와 이성과 덕성의 견제와 예.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 헌법학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수가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거죠. 그런 것이고 예, 예. 덕성은 근데 그와 같은 수의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예, 이런 예. 것을 이제 건전한 시민 의식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관 예. 이런 것들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덕성이라면 이성은 이제 뭐냐면 수가 이렇게 날뛸 때 예. 그것을 이성이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엘리트들이 예. 이것을 컨트롤해 주는 예.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탄핵 심판 구조가 딱 전형적인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의 국회의원의 제적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예. 탄핵이 인용되죠. 이제 소추가 되죠. 소추가 되죠. 예, 예. 그렇게 돼서 인용이 된다는 게 소추가 예, 되죠. 예. 탄핵 소추가 되죠. 그게 이제 뭐냐 수가 하는 거예요. 수다. 예, 예.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예. 하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의 인용 여부는 이성의 상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갔었는데 요새 그랬어야 보면 되는 또 거죠. 공부를 잘한 사람지 않은 사람도 가더라고요. 그게 이성을 그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에게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그 역할을 맡겨놓는 것은 옛날엔 그래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사실은 대법관이 조금 더 에이스가 가고 그쵸. 헌법재판관이 조금 그 덜해도- 뒤에 에이스가 가지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법리나 경륜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추천했든 그래 저 정도면 갈 만한 사람이 갔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맞아요. 헌법재판관을 가? 이건 헌법재판관 깜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대한민국의 장관급인 그리고 재판 법관으로서 최고봉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관 날 시켜줬어. 시켜준 분 말씀을 잘 들어야지. 꼭 그래 보여요. 그랬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이성의 최고봉이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게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헌법재판소에게 맡긴 건데 예.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그 수와 함께 같이 춤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점점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고 이 예. 견제와 균형이 뭐냐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결에 따른 그런 결정이라면 법치주의는 법 논리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폭주를 하게 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체크 앤 밸런스를 하면서 견제하고 그렇죠. 균형을 예.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법치주의의 상징이 돼야 되는 헌법재판관이라던가 판사라던가 이런 자리들을 그렇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인민재판의 형식인 건데 예. 그 형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 87 체제가 처음 성립된 이후로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기관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추천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때그때 구성이 바뀌게 되는 예. 그래서 대법원의 대법관은 보수 대법관, 진보 대법관 없지만 우리가 헌재 재판관은 보수 재판관, 진보 재판관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런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균형의 산물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쵸. 지명하는데 국회는 그냥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여당 한 명,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여야 여야 합의 한 명. 합의. 그런데 혹시 원내교섭단체가 제3당도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그때는 여당, 야당 그 제3당까지 제3당. 한 명씩 맞아요. 이거를 다 지켜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국은 그걸 깬 거고 깨죠. 깨고 민주당이
아 우린 2명 할 거야. 우리가 네. 당선도 많이 됐고 셋 중에 둘 우리가 지금 할 거야. 아 우리 못하게 한다고? 놔두지 뭐. 그럼 헌재 6명 되는데 우린 그것도 좋아. 내심은 맞아요. 우리 그거 좋아. 왜냐면 우리는 탄핵 소추로 묶어서 방통위원장 던지고 맞습니다. 장관도 던지고 맞습니다. 예. 검사도 던지면 예. 6명이라 심리 못하니까 땡큐. 아니 뭐 불감청 고소원이지. 우리 2명 안 해주면 안 할까. 사실은 그래서 헌재를 마비시키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아 이거 해야지 어떻게 된가 하면서 우리 그래도 둘을 해야 된다. 뭐 물론 중간에 여당과 합의가 됐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이 정말 헌재나 탄핵 이런 거를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혼자 그냥 사익으로 정말 이렇게 뺏어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임명하는 분들도 그래요. 사실 법률가들이 그 나름대로 이 법에 있어서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판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납득이 되려면 아 정말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하고 실력을 다 갖춘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87 체제 처음 성립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졌던 이유가 그래도 양쪽 진영에서 추천을 해도 양쪽 진영에서 가장 정파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상대도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해 왔어요. 그랬었죠. 예. 그게 일종의 하나의 룰이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정파적인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률가는 여러 법률가들이 있는데 저는 정계에 들어온 이상 되게 정파적인 법률가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정치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간다? 이건 내가 그런 자리에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자리는 이게 정파적으로 들어오면 둘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정파적으로 들어오면 정치를 계속 해가지고 차라리 국회의원이 되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자리는 정말 약간 어느 색깔은 가지고 있더라도 양쪽 색깔을 모두 고려할 수 있고 그걸 유지해 왔고 그게 모든 법률가들 사이에 다 압니다. 예. 법률가들 사회가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마은혁 재판관이 했던 그 사건 하나를 예. 그 제가 변호사로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 사건 하나를 제가 관여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마은혁 재판관이 1심 판사를 했던 사건을 예. 정말 이해가 안 되게 노동자 편향으로 해서 졌습니다. 예. 항소심에서 이겼고 예. 대법원 가서도 또 이겼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은 근데 우리 법조계 안에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마판사 하면서 우리끼리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마판사를 만나면 그 노동 사건에서 마판사 만나면 그냥 저기 사용자 측으로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야. 무조건 지는. 예. 근데 그걸 저도 졌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마판사니까 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항소심 대법원에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저도 한번 그래서 예. 뒤집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분들 사실은 판사로서의 기본 어떤 믿음을 그러면 잃어버린 안 거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예. 아무리 어느 팀을 좋아하는 판사라 심판이라 그래도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건 스트라이크라 그러고 그치. 볼은 볼이라 그러고 네. 베이스를 타자가 먼저 못 밟았 주자가 먼저 못 밟았으면 아웃이라 그러고 그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딱 판사가 배정이 됐는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걸 누가 그 재판을 그러니까요. 신뢰를 하겠습니까? 근데 마은혁 판사 같은 분이 옛날 같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못 올라가요. 민주당도 그런 분을 그렇게 올릴 생각도 하진 않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정파적인 마은혁 판사를 후보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이젠 한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그 그래픽 준비하고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수사 탄핵에서 들어간 절차적 흔결 그게 아마 어디 그 언론에서 정리한 거 저걸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사실 1번, 2번은 저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네. 내란죄 수사권 하면 공수의 수사도 흔결로 지금 뭐 완전히 두드러진 거고 네. 영장 쇼핑 의혹도 사실은 저것도 공수처법에 애매하게 돼 있는 걸 공수처가 약간의 편법과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결국 저것도 좀 뭐 의혹이 불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자, 저 세 번째 헌재의 그 졸속 재판 논란. 그러니까 내란죄를 처음에 탄핵 소추엔 그냥 뭐 엄청난 것처럼 넣었다가 결국은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를 한 셈인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좀 변론을 끝냈다. 맞아요. 저것도 사실은 좀 이따 저희가 나누겠지만 네. 저러면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데 얘기도 나오는 저게 거죠. 사실 각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강력한 저거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저 그렇죠. 포인트가. 저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재판에서는 안 그러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일종의 피고인이죠. 피소 주인인데 여기서는 본인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게다가 초시계. 아, 초시계. 정말. 그건 진짜 무슨 진짜 퀴즈쇼도 난 충격 아니고 먹었어요. 퀴즈쇼도 네. 아니고 난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것도 졸속재판 논란의 큰 케이스로 계속 거론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 바뀐 형사소송법 이것도 2020년에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 계신 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와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맞아요. 그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 예.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에서 만든 거라고. 민주당에서 제일 혜택도 많이 받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든. 그러니까 원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진정 성립만 인정되면 이것을 그 증거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 민주당이 근데 법정에 와서 내용 부인하면 다 날아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휴지 조각으로 만든 예. 거죠. 근데 저거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건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뭐 이런 그 갖다 들이대면서 이번에도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지만 검찰 조서 이런 거 다 갖다 쓰려면서 쓴 거잖아요. 맞아요. 헌재 재판부가. 네,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좀 안 나오는데 헌재법이 보면 헌재 재판을 위해서 다른데 서류를 갖다가 받아 쓸 수 있어. 그런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서류는 갖다 쓰면 안 돼라는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갖다 쓴 것도 네. 아니 이거는 그냥 헌법 조문 헌재법 조문에 보면 이거는 위법인데 딱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원본이 아니라 뭐 사본을 썼으니까 괜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래서 이 재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 정해놨구나라는 생각이. 예. 예, 결론 정해놨고. 너무 몰아붙인 것 그러니까 같았어요.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할 때 보면은요. 예.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심리 진행을 이렇게 겪다 보면 재판부가 뭔가 이상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결론 정해놨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기피 신청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뭔가 이제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내가 끝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재판부의 저 태도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저 초시계라던가 예. 그 뭐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진술을 못하게 막는 진술 거라던가 막은 거. 예. 이런 게 소장대행인 문영배 소장대행만 재판장대행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저는 그 짤 때부터 제가 이게 약간 이걸 염두에 두고 짰다라는 느낌을 드는 게 가장 이 탄핵에 있어서 비우호적일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주심이 됐죠. 근데 정영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것도 이미선 재판관이랑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재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를 쓰기가 되게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재판부에서 다수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작전 중에 하나인데 정영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삼았을 때 정영식 재판관이 저 일에 다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가 나중에 각하 의견을 쓴다 그래도 그 부분이 되게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초시계라던가 아니면 발언을 못하게 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그 사본이라고 했다라던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부인이 됐던 사안을 증거로 삼은 거라던가 형사소송법에 반해서 예. 이게 다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정영식 재판관이 거기 주심으로 껴있다 보니까 또 뭐 내란죄 부분 뺀 부분 이런 것도. 아니요 근데 내란죄 부분 뺀 건 조금 달라요. 그건 좀 달라요. 그게 왜냐면 예.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는 다 각하 사유로 쓰기는 좀 힘든데 예. 하나 남아 있는 왜냐면 그 내란죄 부분 뺀 거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내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뺀 건데 뭐 그게 아니고 뭐 사실 이게 뭐 묻어 있어 같이 먹건 거기가 예.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각하의 이유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확실히 뺐다라고 해가지고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자기가 주심으로써 그걸 확실히 뺐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확실히 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예. 나중에 각하사유에는 안 된다라고 쓰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모호하게 놔버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내란죄 성립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곧 이따 하여튼 이번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네. 하고